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 주식시장이 워낙 열풍이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하루에 40조 원 이상씩 주식 거래를 하면서 정말 코스피가 역대 사상 최고가를 찍고, 많은 수익들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이번 연도는 그 주식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겠지만 시나리오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극복이 되면서 금년에는 그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K자형 성장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그 기업이 정말 코로나에 상관없이 기업의 실적이 분기별로 좋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할 거고, 음, 그 실적이 만약에 하향하고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당연히 작년보다는 주가가 많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특히 작년도에 워낙 주식이 상승장이 강했다 보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의 하향세도 급락도 굉장히 가파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기업 종목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정말 종목을 선정하는 게 쉬웠죠. 그냥 고르면 오르고 고르면 오르고 뭐 거의 순환매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섹터별로 안 오르는 종목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는 특히 그 종목을 선정하는 그 스킬과 그 전략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어떤 승패가 많이 갈릴 듯 합니다. 어, 이번 새해 저희 첫 세미나의 주제가 반도체인데 당연히 예상을 쉽게 하시겠지만 반도체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작년도에 워낙 반도체 시장이 핫했고 금년에도 전기차와 함께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함께 반도체 시장이 상승을 이어갈 거다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저희 새해 첫 세미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크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초 그리고 반도체 투자 전략을 설명을 드릴 건데 반도체 산업 기초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런 재료, 모멘텀을 타는 기업을 따라가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후행적으로 쫓아가는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저희가 평가하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너무 고가에 몰려 있다라는 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고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종목을 결정하고 그 순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뎌지거나 어쩔 수 없는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반도체 산업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초점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 산업, 그 섹터별 분석 또는 그 조사를 하실 때 두 가지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전문가, 그 영역의 그 섹터의 전문가의 입장, 그리고 전문 지식인의 입장과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정보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그 지식과 그 정보를 어떻게 내 투자 전략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면 저희의 어떤 기초적인 이런 세미나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2부 파트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종류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대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DRAM, NAND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메모리 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한 산업인데, 뭐 엔비디아나 퀄컴, 즉 DRAM이나 NAND라는 상품을 가지고 무언가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비메모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메모리 산업에 굉장히 지금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메모리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과 비중 점유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시장은 30%,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은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향성도 비메모리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메모리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비메모리 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하실 때, 특히 미국 투자를 하실 때 이 비메모리 산업, 즉 이 비메모리 섹터에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이 메모리 시장과 연관돼서 이 메모리, 제가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메모리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DRAM 가격, 그리고 낸드 가격의 어떤 평균 단가들을 같이 판단하시면서 엔비디아나 퀄컴 등의 어떤 비메모리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메모리와 비메모리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 근면성실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RAM이나 NAND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품, 이 램을 얼마나 더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지에 대해 주력을 다하는 반면에, 비메모리는 얼마나 더 설계를 창조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근면성실이 몸에 배어있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RAM과 NAND를 굉장히 열심히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생산성과 효율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테크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 무어의 법칙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무어의 법칙은 조금씩 깨지고 있는 게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무어의 법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지만 확실히 메모리 시장이 어떤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시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이 어떠한 식으로 하이어라키, 즉 이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 CPU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메모리,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싱, 이 CPU는 중앙 처리 장치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주기억 장치죠.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는 속도는 조금 일반적으로 빠르다고 저희가 보면 되고, 당연히 이걸 저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금 레이텐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투자자의 관점은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투자적인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판단하시는 거는, 지금 DRAM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구나. 그리고 이 SSD와 HDD, 요즘은 HDD를 많이 쓰지 않죠. 왜냐면 이제 속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저장 안정성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제 후행됐기 때문에 SSD를 많이 쓰는데, 연구 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어떠한 인풋이 들어가서 그 어떤 컨텐츠가 안에 있을 때 그걸 영구적으로 기억해 줘야 되는 장치가 SSD나 HDD인데, 다소
이제 메모리나 프로세싱의 칩보다는 매우 느릴 수밖에 없겠죠.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는 CPU, 그 주기억 장치는 DRAM, 그리고 연구기억 장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의 밸류 체인을 보시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설계 전문 회사, 종합 반도체 회사, 생산 전문 회사. 여러분들이 반도체 뉴스나 기사를 보실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기사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설계 전문 회사.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설계 전문 회사는 저희 주식 투자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설계 전문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설계 전문 회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메모리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서 어떠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산업은 바로 종합반도체 회사와 생산 전문 회사, 즉 이 파운드리 업체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웨이퍼, 노광, 식각, 증착, 패키징, 테스팅 이 과정은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나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이 설계 전문 회사와 그 다음에 종합 반도체 회사, 그래서 요 팹리스라는 거, 팹이라는 것은 공장, 팩토리라는 의미랑 비슷한데, 리스는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설계하고 창조적으로 어떤 걸 개발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장이 필요 없겠죠. 직접 제조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종합 반도체 회사, 즉 인텔이 가장 큰 세계적인 기업인데, 인텔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우선은 오늘의 반도체 투자 세미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종합 반도체 회사는 제조도 하고 설계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적으로 모든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을 다 그 체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 전문 파운드리 회사는 생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어떤 설계 전문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고 설계 도면을 받아서 그 도면에 맞게끔 철저하게 100% 만족스러운 그 반도체 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종합 반도체 회사를 우리가 IDM이라고 부르고, 팹리스는 리스가 뭐뭐 없다라는 뜻을 기억하시면 쉽겠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그럼 파운드리는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그러면 여러분, 파운드리 업체가 우리나라에 많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TSMC는 이제 대만 기업인데 거의 글로벌 기업 거의 순위가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겠죠. 그리고 DB 하이텍 등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별 특징들은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키징 업체는 이제 후공정에서 뭐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패키징 그 반도체를 이제 뭐 이렇게 싸거나 금으로 이렇게 도장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를 한눈으로 보실 수 있는 이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팹리스는 이 중간 과정이 없죠. 그래서 설계하고 판매 유통하고, 그리고 종합 반도체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진행하는 기업들, 그리고 챔리스 그냥 설계만 하는 기업들, 파운드리는 이 웨이퍼 생산과 패키징, 즉 위탁 생산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OSAT는 거의 테스팅 위주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보실 때 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된 산업은 이 파운드리 그리고 OSAT 요 부분이다. 이 정도를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 위탁받은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그 과정이 전 공정과 후 공정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전공정에 해당되는 기업들, 후공정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전공정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수익이 좋을 수 있는지, 후공정에서도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수익이 좋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이 재료와 이 모멘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좋을 수 있겠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가에 몰리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의 하루 또는 일주일 전의 기사를 가지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가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주식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을 선행하기 때문에 그 재료가, 여러분들이 본 재료는 이미 소진되고 주가에 반영이 된 지 오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왜 내가 들어가면 떨어지지? 왜 내가 들어가면 상승폭이 줄어들고 왜 갑자기 행보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모멘텀을 3개월에서 6개월을 선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 전략이 그 골목을 지키고 있다가 낚시를 피하면 참다랑어를 잡는 거죠. 네. 물론 그 전날이나 일주일 전에 가지고 있던 재료가 당일 급등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렇게 초단타적인 투자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그런 확실한 재료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일 매매를 추천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산업 지식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정과 후공정이 이렇게 다양한 단계를 거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문가의 입장, 지식인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전공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투자의 수익이 될까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제가 표시해 놓은 대로 증착과 시가,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이유는 노광은 어려운 말이지만 그 레이저로,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웨이퍼라는 판에 레이저로 무언가를 하는 건데, 그 레이저 기술과 장비가 이 ASML, 즉 그 네덜란드에 있는 업체인데, 참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 ASML의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ASML이 옛날에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다 팔아버려가지고 지금은 독보적인 1위 업체죠. 노광 레이저의 그 AUV라는 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네덜란드에 직접 어떤 장관급 되는 어떤 높은 정치인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노광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증착과 시가는 어떠냐? 이 장비와 소재가 소재가 주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력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소재적인 면에서도 큰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증착과 시가에 관련된 장비와 소재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대로 전공정은 증착과 시각 장비, 소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즉 시각 장비와 이 소재 부분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찾아라. 아시겠죠? 자, 후공정에서는 이 웨이퍼 검사, 절단, 패키징, 최종 검사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물론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물론 투자자의 어떤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관점과 그리고 어떤 비중의 관점에서 보자면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과정이고, 반도체 칩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패키징 단계가, 스텝이 조금씩 작년보다 올해는 더 중요해지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모리 산업의 한계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당연히 정체되는 구간이 있겠죠. 그리고 이 기술력이 굉장히 하이어 될수록 그 정체 기간이 더 길어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장 경쟁을 위해서 무언가 다른 기술을 이제 포함시키거나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투자되고 있는 단계가 바로 패키징입니다. 네, 그래서 전공정에서 지금 어떤 기술적 한계가 왔을 때 그럼 후공정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 반도체 칩의 성능과 보호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패키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패키징 단계에서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고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에서는 증착과 시가, 장비 소재, 후공정에서는 패키징 단계의 기업들을 주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전공정의 단계별로 어떠한 장비 기업들이 있는지를 굉장히 SK증권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비주얼적으로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파트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라고 체크해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당연히 이 종목별로 다 분석을 해야 되고, 이 종목별로 금년 그리고 내년도의 어떤 추세, 그리고 실적 전망, 그리고 시장 점유율 등을 많은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적인 것들을 파악해야 될 때, 우선순위를 해야 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냐면, 이 섹터별로 독점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시장 독점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가공정에 있어서 세정장비는, 자,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 기업은 지금 누구밖에 없죠? 세메스밖에 없죠. 그러면 시가공정에서 특히 세정장비의 경쟁률, 시장 점유율은 세메스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 가치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당연히 높은 거겠죠. 근데 아직은 세메스가 이게 비상장된 기업이고, 장외 거래로 비상장 거래하는 곳이 있거든요. KOTC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5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이전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섹터별로 중복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당연히 그 산업군 안에서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각각의 섹터별 기술력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다. 그만큼 그 산업군 안에서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겠죠. 예를 들면 지금 산하 증착 단계에서 원익 IPS가 왜 요새 핫하게, 특히 작년 12월 달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근데 각각 다른 영역별로, 산업군별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반도체라는 그 하나의 산업군 안에서 이렇게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히 이런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섹터 안에서 강한 기업이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업을 먼저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놀란 게, CMS가 참 그 장비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정에서 장비 파트를 보았다면, 이제 전공정의 소재 파트도 봐야겠죠. 자, 소재 파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후성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고, 특히 솔브라인, 당연히 이 핫한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영역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은, 이 단계 안에서 그 기업 안의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독점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금속 배선 파트에서 보시면 BASF라는 독일 기업이 있고 네페스가 있죠. 그러면 지금 금속 배선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은 네페스가 독점적으로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속 배선에 대한 금년도의
어떤 수요 전망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이 네페스가 얼마나 실적이 좋을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이점, 투자 가치를 높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패키징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당연히 테스팅 파트도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일단 몰딩 파트를 보시면은 한미반도체와 여기 세메스, 정말 세메스는 강력하네요. 한미반도체도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식에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종목별로 어떠한 기사 내용이 있고 재료가 있고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지 조금 더 많은 분석들을 해야 되고 그 분석할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분석 전략을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소재도 여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뭐 굳이 굉장히 깊이 있게 이 단계별 정보를 여러분들이 습득한다고 해서 그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 기업들을 분석하고 이 기업들의 전망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얼마나 그 수요를 더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투자적 관점에 집중하신다면 조금 더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에서 주요 장비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장비는 중요한 게 특히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장비는 일단 단가가 높고요. 그리고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쟁력을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쉽게 새롭게 어떤 반도체 장비 시장에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특히 여기 보시면 포토라는 이 포토를 진행하는 이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단기 전략으로 가신다면 뭐 무난하게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징,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는 반도체 산업군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떠한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보았다면 이 반도체 산업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아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타이밍을 잡는데 완벽한 타이밍은 잡기 힘들죠, 당연히. 워렌 버핏도 얼마나 많은 손실을 했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알면 조금 더 매수가와 매도가를 여러분들이 막연하지 않게 그래도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도체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시장은 특히 이 메모리 산업은 원가 절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메모리 이 칩이라고 하는데 세미컨덕터 칩이 왜 점점 작아질까요? 그 이유는 이 웨이퍼라는 판에서 반도체 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러분 생산량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글씨가 못 나서 죄송합니다. 생산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생산량은 증가하고 효율성이나 그 기술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 반도체 칩 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에 데이터, 뭐 보유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당연히 더 높아져야겠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기술력도 높아져야지만 당연히 반도체 산업은 호황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한계를 말씀드린 게 이 4미 보통 나노를 많이 쓰는데 이 나노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이 나노 단위라는 게 그 1mm의 10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그 나노 칩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나노 칩에서 그 칩의 단위가 아니라 그 칩 안에 들어가는 이 조그마한 단위들을
나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나노의 한계가 있겠죠. 작아지는 한계. 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술적 한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전력 공급이라던가 다양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는 이 원가 절감의 목표를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지금 유니스트 이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무어의 법칙은 뭐 보통 지금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무어의 법칙이 많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어의 법칙이 이제 그 반도체 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시각인데, 무어의 법칙은 1년 8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그 기술력, 반도체 칩의 기술력 또는 PC의 기술력이 향상된다라는 그 법칙인데, 그 1년 8개월 동안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이 멈춰져 있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기술이 정체되는 구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데, 어, 이게 작년 9월의 기사인데, 유니스 이준희 교수님이 이 산화 하프늄이라는 소재 또는 이 원자를 가지고 메모리 소재 용량 1000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왜 지금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냐면, 이런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원자 기술을 가지고 이 메모리 반도체 칩의 기술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러한 그 실험이나 어떤 단계가, 초기 단계는 이미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또는 2025년도 안에는 뭔가 획기적인 소재 또는 기술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반도체 원가 절감에 굉장히 큰 목표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자, 시크릿컬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등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을 저희가 시크릿컬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램의 가격이 그 어떤 공급값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이 등락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해외 사이트 중에서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그 디램의 가격을 매일 11시 반 그리고 저녁 7시에 업데이트되는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라는 뜻은 디램 또는 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연도의 전망은 D램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 이유는 공급 과잉에서 지금 공급 부족으로 바뀌는 모멘텀을 가지는 시기가 바로 이번 년 2021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반도체 시장은 이 시크릿컬 산업이기 때문에 이 D램의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나침판 없이 그 항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동지제화 산업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D램을 생산하는 브랜드가 각각 있겠지만 이 D램을 생산하는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램 가격과 다른 뭐 SK 하이닉스의 램 가격이 큰 차이가 있지 않죠. 물론 어떤 그 브랜드의 로열티가 조금 더 적용되는 램은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지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메모리 산업은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고 어떤 독점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동지제화 산업은 어떤 독점권을 가지기는 쉽지 않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근데 삼성전자와 TSMC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선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독점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저희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다행히 미중 갈등으로 그걸 좀 제지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죠. 하지만 이 동일 가격 판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반도체 산업 전망은 어떠하냐, 지금까지 쭉 들어오신 내용들을 잘 되새겨보면 결론을 여러분들이 직접 내실 수 있겠지만, 보시면 DRAM 산업의 공급 강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실적 개선 전망이 있다. 그리고 코비드19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혜는 바로 우리나라, 대만. 근데 대만이 얼마 전에 그 대만 반도체 기업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정전 사태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신기한 게 이제 정전 사태 이제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100% 풀가동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의 어떤 공급과 수요를 상관없이 이 반도체 공장은 풀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웨이퍼가 한번 들어가면 2달이 걸립니다. 반도체 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2달의 기간 때문에 그 공장은 100%풀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전이 일어나면 당연히 가동률이 줄어들고 생산률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산률이 줄어들게 되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DRAM이나 낸드를 필요시하는 기업들이, 특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트래픽을 관리하는 어떤 기업들은, 특히 이 DRAM과 그 랜드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요를 빨리 늘리려고 하겠죠. 그럼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어떤 그 반도체 공장의 정전 사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 급증, 그리고 그 수요로 인한 어떤 사재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럼 사재기가 일어난다는 뜻은 미리 그 반도체 칩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바일 시장 회복과 디스플레이 호황의 지속. 이번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모바일 시장이 많이 호황을 누리지 못했고, 그리고 판매량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주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 많이 개선이 되고, 디스플레이가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도 뒤에 모든 게 다 반도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서는 2021년도를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 드리려고 어떤 전문 용어도 안 쓰고, 그리고 또는 이제 쉽게 비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뭐 좀 잘못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 특히 이번 연도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투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그리고 굉장히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저희 사이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전문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도 굉장히 성투하시고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